그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5년 전 제 손으로 떠나보낸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됐을까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냉장고 문 열어보고 또 별게 없네 싶어서 라면이나 끓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겠거니 했습니다. 요즘 택배가 많으니까요. 귀찮은 마음 반 그냥 습관적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순자 아니 이제는 그냥 전철하고 불러야겠지요. 5년 전에 헤어진 제 아이들의 엄마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여 봤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좀 짧아졌더군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법원 도장까지 찍고 남남이 된 지 오래인데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뒤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큰애 민준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더군요. 제가 집을 나올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키가 저 어깨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굵어졌고요. 작은애 민서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겨우 5살이었으니까요. 5살짜리한테 아빠 얼굴이 기억에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그 아이 눈에 저는 그냥 낯선 아저씨였습니다. 민서가 엄마 옆구리를 슬쩍 잡아당기면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딸이 나를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 피를 나눈 아이가 나를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어른이 현관문 앞에서 울면 안 되지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나마 저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반갑다고 달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복잡했습니다. 반가움인지 원망인지 어색함인지 13살짜리 아이가 그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오늘 그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 여자가 5년 만에 찾아왔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부끄러운 것도 후회되는 것도 다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건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 가족이랑 멀어진 분들, 후회를 가슴에 품고 사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해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마 중간에 멈추기 힘드실 겁니다. 제 이름은 박성태, 올해 63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남자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밤 9시에 문 닫고 집에 들어오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벌어야 애들 학원도 보내고 집도 유지하고 그게 아버지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제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쳐 있었고 아이들은 저를 어려워했고 집에 들어와도 각자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밥상에서도 말이 없고 그게 균열의 시작이었는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후회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후회되는 건 돈을 못 번 것도 아니고 출세를 못한 것도 아닙니다. 가족한테 잘 못한 것.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현실이 돼서 제 문 앞에 나타난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혼하면 뭔가 큰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을 폈다거나, 폭력이 있었다거나, 돈 때문에 크게 싸웠다거나.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결혼한 건 제가 32살 때였습니다. 순자는 그때 29이었고요. 중매로 만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중매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만남에서 순자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는 편이었고요. 근데 묘하게 편했습니다. 조용한 사람끼리 만나면 통하는 게 있거든요.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그렇게 6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괜찮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둘이 같이 버텼고 애들 생기고 나서도 순자가 참 잘해줬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도 밥은 꼭 차려놨고 아이들 교육도 혼자 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잘 안 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순자가 처음 이상한 낌새를 보인 건 제가 50 넘어서였습니다. 밥상에서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아이들 학교 얘기라도 꺼냈는데 그것도 점점 줄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랬더니 순자가 잠깐 저를 쳐다보다가 그냥요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저도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어색하기도 했고 원래 우리가 말이 없는 부부였으니까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 번이라도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무슨 일 있어? 힘들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그 한마디면 됐는데 저는 그 한마디를 끝내 못했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온 건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애들 다 재우고 나서 순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뉴스 보고 있었고요. 순자가 제 옆에 앉더니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 좀 쉬고 싶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 그랬더니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생활에서 쉬고 싶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나한테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순자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힘든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둘 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차갑게 정리됐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순자가 가졌습니다. 제가 양보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익숙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혼자 애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것만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이사 가는 날 순자가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걸 저는 창문으로 봤습니다. 민준이가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숨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주치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마주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가 멀어지고 저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중에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바람도 아니었고, 폭력도 아니었고, 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한테 무관심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지만 대화는 없었고, 한 침대에서 잤지만 마음은 각자였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어디서 읽었는데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폭력이나 외도가 아니라 정서적 단절이라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딱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오늘 수고했어. 한마디만 했어도, 주말에 같이 어디 나가자고 한 번만 먼저 말했어도,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 달라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도는 했어야 했는데, 그게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이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건 해방감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적막함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애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TV 소리, 순자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게 다 소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시끄러우면 괜히 짜증이 나기도 했고요. 근데 막상 그 소리가 없어지니까 그 고요함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는 집, 불도 꺼져 있고 아무 소리도 없고 신발 벗는 소리만 혼자 나고, 그게 처음엔 낯설었다가 나중엔 익숙해졌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엔 그게 제일 무서워졌습니다. 밥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순자가 있을 때는 밥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밥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혼자 살아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사 먹었습니다. 근처 분식집, 국밥집, 편의점. 근데 그게 또 매일 혼자 먹으려니 서럽더군요. 식당에 혼자 들어가면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혼자 온 손님이 또 왔네 소리라도 들릴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엔 그냥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 집에서 먹었습니다. 컵라면 뚜껑 열어서 물 붓고 조그만 식탁 앞에 혼자 앉아서 TV도 켜놓긴 했는데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소리가 있어야 덜 외로우니까 틀어놓은 겁니다. 그게 제 저녁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저의 저녁이. 아이들 생각은 매일 했습니다. 민준이 생일이 4월이고 민서 생일이 7월입니다. 그날이 되면 문자를 보낼까 말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첫 해임 보냈습니다. 민준이한테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응. 그 한 글자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한 글자가 전부라는 게 또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한테도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린애니까 폰을 잘 안 보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순자가 보여주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 뭐가 됐든 답장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해엔 문자를 보낼까 말까 더 오래 고민했습니다. 결국 보냈습니다. 세 번째 해엔 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보냈습니다. 근데 네 번째 해엔 보내다가 지웠습니다. 괜히 보내면 애들한테 부담이 될까 싶어서요. 아니면 순자 눈에 띄어서 또 불편해질까 봐서요. 뭔가 핑계를 댔는데 사실은 그냥 무서웠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또 응 한 글자만 오는 게,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만 했습니다. 민준이 벌써 중학생이 됐겠다. 민서는 이제 학교 갔겠다. 잘 크고 있겠지.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다.
가게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일에 매달리게 되더군요. 달리 할 게 없으니까요. 주말에도 가게 나왔습니다. 쉬어도 집에 있으면 더 답답하니까. 단골 손님들은 눈치를 챘는지 처음엔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요즘 혼자세요? 사모님은요? 그럴 때마다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나중엔 아무도 안 물어봤습니다. 다들 알아서 조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또 고맙기도 하고 좀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재혼 얘기를 꺼내는 사람도 몇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면 힘들다. 좋은 사람 만나라. 근데 솔직히 그럴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게 그냥 엄두가 안 났습니다. 내가 또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5년이 그렇게 갔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게 열고 밥 먹고 자고 또 가게 열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가끔은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은 특히 밤에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나? 순자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들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잠이 안 오는 날엔 더 심했습니다. 천장 바라보면서 괜히 후회하고 그러다 새벽 2, 3시가 되고 그래도 내일 가게는 열어야 하니까 억지로 눈 감고 그게 5년이었습니다. 쓸쓸하고 조용하고 익숙해진 척했지만 사실은 한 번도 익숙해지지 않은 그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여자가 돌아온 겁니다. 있잖아요. 나중에 드는 생각인데 사람이 혼자 오래 살다 보면 외로움에 무감각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예민해졌습니다. 옆집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면 괜히 가슴이 뭉클하고 마트에서 가족들이 같이 장 보는 거 보면 모르게 눈길이 오래 머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니 그날 문 앞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 가슴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날따라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뜸했거든요. 날씨도 흐리고 괜히 몸도 무겁고 그냥 오늘은 일찍 닫자 싶어서 오후 5시쯤 문 잠그고 들어왔습니다. 편의점에 들러서 도시락 하나 집어들었다가 오늘은 뭔가 따뜻한 거 먹고 싶다 싶어서 된장찌개 끓여볼까 하고 두부랑 애호박 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방 내려놓고 냄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냄비를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택배는 아닐 테고 아래층 경비 아저씨가 뭔가 전달할 게 있나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분명히 순자였습니다. 5년 전보다 머리가 짧아졌고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진짜로 눈을 깜빡여 봤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순자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좀 빨갰습니다. 오래 울었거나 잠을 못 잔 사람 눈이었습니다. 한 5초쯤 됐을까요? 그 짧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보.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지난 사람한테서 나온 말이 법원 도장 찍고 완전히 남이 된 사람한테서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어깨도 넓어지고
목소리도 굵어진 게 서 있는 것만 봐도 느껴졌습니다. 근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반갑다는 것도 아니고 싫다는 것도 아닌 그냥 복잡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엄마 뒤에 반쯤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순자 옷자락을 꼭 쥐고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겁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낯선 어른이 무서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순자 허리를 잡아당기면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저씨. 내 딸이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려는 걸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싶었습니다. 일단 들어오라고 해야지 싶었습니다. 들어와요. 겨우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랑 아이들이 소파에 앉고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민서는 순자 옆에 딱 붙어서 앉아서 계속 저를 훔쳐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리고 민준이는 그냥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물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하고 일어나려는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네, 말해요. 순자가 잠깐 민서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민준이한테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서 데리고 저기 방 가서 잠깐 있어줄래? 민준이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민서 손을 잡고 안방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민준이가 저를 한번 봤습니다.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인지 바람인지 무언가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13살짜리가 그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랑 저만 남았습니다. 5년 만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가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저 많이 아파요. 순자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몸이 좀 안 좋다는 말인가 했습니다. 감기가 걸렸다거나 어디 무리가 됐다거나. 근데 순자 표정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디가요? 순자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유방암이에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뭔가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방암.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유방암. 언제요? 작년에 발견했어요. 초기라고 했는데 최근에 검사해 보니까 좀 진행이 됐다고 해서요. 순자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입원하는 동안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친정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언니는 멀리 살고 있고. 순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는 당신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저는 솔직히 왜 왔을까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재결합 얘기를 하러 왔나? 아니면 무슨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 건가? 그도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근데 이런 이유일 줄은 몰랐습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나한테 온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게 전부인 겁니다. 자존심 꺾고 5년 동안 쌓인 감정 누르고 아이들 손잡고 이 문 앞에 선 겁니다.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거실에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순자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거절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입원해요?
순자 눈에 뭔가 흔들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애들 데리고 와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아이들을 두고 갔습니다. 입원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챙겨야 하고 직장에도 마무리 인사를 해야 한다고. 사실 저는 그날 바로 아이들을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입원이라고 해서 그때 데려오겠거니 했는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민준이한테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 있다가 병원 가야 하거든. 그동안 아빠랑 있어야 해. 민서도 잘 챙겨줘. 민준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표정이 좀 굳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손을 잡고 서서 왜 엄마가 가냐고,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로 물었습니다. 순자가 민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금방 올게. 엄마 금방 오니까.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아빠. 그 말이 어색하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민서한테 저는 아직 아저씨인데. 순자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랑 아이들 셋이 남았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엄청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현관 쪽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훌쩍훌쩍 소리를 내면서 민준이는 민서 옆에 서서 엄마 금방 와. 울지 마.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애들을 어르는 게 서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애들이 어릴 때도 그런 건 다 순자가 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옆에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일단 밥을 먹여야겠다 싶었습니다. 시간이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두부랑 애호박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으려다 말았던 재료들이요. 계란도 몇 개 있었습니다. 밥은 냉동밥이 있었고요.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 후라이하고 밥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린 것도 없는 밥상을 펴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 먹자. 많이는 없는데. 민준이가 말없이 앉았습니다. 민서는 아직 눈이 빨개서 밥상 앞에 앉아서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란 후라이를 민서 앞에 놓아줬습니다. 노른자 터뜨려 먹으면 맛있어. 민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노른자를 톡 건드렸습니다. 노른자가 흘러내렸습니다. 민서가 그걸 밥에 비벼서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게 그날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예쁜 장면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민준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5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응? 엄마 많이 아파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괜찮다고 해야 하나. 13살이면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거라서.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잘 봐주실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짠했습니다. 13살짜리가 더 묻지 않는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엄마 혼자 아이 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힘든 걸 옆에서 보면서 이 아이도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밥을 다 먹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울 곳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서 방이 두 개였습니다. 제 방이랑 짐 쌓아놓은 빈 방. 빈 방에 이불을 깔아야 하는데 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민준이한테 같이 치울 수 있겠냐고 했더니 말없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둘이서 박스 옮기고 짐 정리하고 한 30분쯤 걸렸습니다. 좁지만 이불 깔 공간이 생겼습니다. 창고에 있던 이불 꺼내서 털고 베개 2개 놓고 민서는 문 앞에 서서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는 거야? 응. 좀 좁지?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보다 넓은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자가 애들이랑 얼마나 좁게 살았는지 어린 민서 눈에도 이 방이 넓어 보인다는 게 민서를 먼저 재웠습니다. 이불 덮어주고 불 꺼줄까 하고 물었더니 민서가 말했습니다. 불 켜놔도 돼요? 그래, 켜놔. 아저씨. 응? 엄마 진짜 금방 와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응, 금방 와.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반쯤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폰을 보는 척하고 있었는데 사실 보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민준이었습니다. 아빠. 응, 저 아빠한테 서운한 거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당연하지. 근데 지금은 그거 말하러 온 게 아니라서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날 때까지만 우리 잘 부탁해요. 13살짜리가 그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딱 그 말만 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걱정 마. 민준이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민서가 저를 아저씨라고 불렀던 게 생각났습니다. 민준이가 서운한 게 있다고 했던 것도, 순자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것도 다 제가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 집을 나온 건 제 선택이었고 연락을 끊은 것도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결과가 이 거실 안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 식탁 앞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순자 입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천장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아침을 차려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계란이 3개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가 있었고 냉동밥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를 해볼까 했습니다. 순자가 잘했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프라이팬 꺼내서 기름 두르고 계란 3개 깨서 풀었습니다. 소금 조금 넣고 2번 말다가 찢어졌습니다. 3번째에 겨우 형태가 나왔습니다. 모양이 좀 삐뚤었지만 그래도 계란말이라고 부를 수는 있었습니다. 밥 데우고 김치 꺼내고 찌개는 시간이 없어서 계란국 끓였습니다. 그게 아이들 첫 아침이었습니다. 민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 문가에 서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뭐해요? 밥하고 있어. 와서 앉아. 민서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계란말이를 보더니 눈이 좀 커졌습니다. 이거 뭐야? 계란말이. 엄마 거랑 다르게 생겼는데. 그래, 아저씨 처음 해봤어. 민서가 한 입 먹었습니다. 잠깐 씹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아침 저를 살렸습니다.
민준이는 학교를 보내야 했습니다. 순자한테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학교는 정상적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민서는 아직 유치원이라 오전만 가면 됐습니다. 민준이 밥 먹이고 가방 챙겨서 보냈습니다. 나가면서 민준이가 신발 신다가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응? 엄마 수술 잘 된다고 하면 문자 줘요. 그래. 바로 연락할게. 민준이가 고개 한번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또 그 말을 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저한테 아직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고마운 건지 더 미안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민서 유치원 보내고 나서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순자한테 수술 시간을 물어봤더니 오전 10시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까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고 층을 찾아갔습니다. 복도에서 순자를 봤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순자가 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왜 왔어요? 그냥 왔어요. 애들은요? 민준이 학교 갔고 민서 유치원 갔어요. 순자가 잠깐 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워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술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앞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서 들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순자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 생각까지 가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한 전처입니다. 남남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쪼여오는지, 그게 미안함인지 아직 남은 감정인지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 되세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종양 제거했고요. 경계도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는 앞으로 상태 보면서 결정하겠지만 일단 수술 경과는 좋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순자를 면회했습니다. 마취가 덜 깬 상태였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마요. 수술 잘 됐어요. 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뭔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인지 그냥 눈이 촉촉한 건지 저는 아무 말 않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술 잘 끝났다. 엄마 괜찮아.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그 2글자였습니다. 근데 그 2글자 뒤에 말줄임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13살짜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학교에서 수업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저는 폰을 쥔 채로 한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대로 차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두부김치찌개 끓이고
제육볶음하고 민서 좋아할 것 같아서 작은 요구르트도 몇 개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카트를 보니까 혼자 살 때랑 담는 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혼자일 때는 그냥 라면이랑 도시락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애들 반찬이랑 간식이랑 이것저것 가득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장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데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유치원 다녀온 건지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부엌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또 밥해요? 응. 오늘은 좀 맛있는 거 했어. 민서가 들어와서 부엌 옆에 섰습니다. 제육볶음 냄새를 맡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맛있겠다. 그래. 이따 같이 먹자.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저를 올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박성태. 민서가 따라했습니다. 박성태 아저씨. 응. 엄마가 그러던데 아저씨가 우리 아빠래요. 저는 뒤집개를 든 채로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으로, 판단도 없고 원망도 없는 눈으로. 맞아. 그럼 나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뒤집게 들고 서서 7살짜리 딸한테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러.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서가 빙긋 웃더니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프라이팬을 봤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제육볶음 위로 그냥 놔뒀습니다. 순자가 태어난 건 열흘 후였습니다. 수술 경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당분간 경과를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고 일단 집에서 쉬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차를 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순자가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혼자 택시 타고 가려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애들이 기다려요. 타요. 순자가 말없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끄고 그냥 달렸습니다. 한참 가다가 순자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민서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밥도 잘 먹고. 민준이는요? 민준이도요. 학교 결석 한 번도 안 했어요. 순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민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오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순자가 민서를 안았습니다. 수술한 쪽이 아직 아플 텐데 그냥 꽉 안았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나와서 멀찍이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민준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 만에 보는 건지 그 아이가 웃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와서 순자를 방에 눕혔습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집안일도 천천히 해야 한다고 제가 당분간 더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순자가 퇴원했으니까 저는 슬슬 가게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열흘 동안 문을 닫았으니까요. 단골 손님들한테 문자는 돌렸는데 그래도 가게를 오래 비우면 안 됐습니다. 저녁에 아이들 재우고 나서 거실에서 순자랑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그날처럼 저 낮에는 가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저녁에는 들어올 수 있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감사해요. 민서 유치원 픽업은 제가 할게요. 민준이는 혼자 다닐 수 있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됩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근데 뭔가 예전이랑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민서 유치원 데려다 주고, 가게 열고, 점심때 순자한테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고 확인하고, 저녁에 민서 픽업하고, 집에 와서 저녁 차리고, 민준이 숙제 봐주고, 애들 재우고, 그게 하루였습니다. 혼자 살 때랑 완전히 달라진 하루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천장 보면서 뒤척였는데, 이제는 누우면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덜 아프다는 말이 이런 뜻인가 싶었습니다. 순자랑 대화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처음엔 애들 얘기만 했습니다. 민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민준이 중간고사 일정, 순자 다음 검진 날짜.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순자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저 그때 많이 외로웠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인 것 같았어요. 같이 있는데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도 먼저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거지요. 순자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더 잘못했어요. 그건 맞아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잘못 따지는 게 의미가 없지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못했던 말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그게 다였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솔직하게 결혼할 때 못했던 대화를 이혼하고 나서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숙제 봐주고 나서 자려는데 민준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응? 아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순자랑 다시 합치자는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남남으로 살자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민준이는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있어줄 거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있을게. 약속해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13살짜리가 저한테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진지한지. 약속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누웠습니다. 불 꺼주고 나오면서 저는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꼈습니다. 순자랑 마지막으로 긴 얘기를 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였습니다. 아이들 다 재우고 나서 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질문인지 그냥 던지는 말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결합 같은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자 마음이 있는 거고. 근데 아이들 아버지로서는 있고 싶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순자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건 맞아요.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면 저는 고마운 거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근데 그 짧은 대화 안에 많은 것들이 정리됐습니다. 재결합은 아닙니다. 근데 남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엄마와 아버지로 그 자리는 지키기로 했습니다. 형식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걸 우리 둘 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민서가 그날 이후로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니까 좋아졌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저녁 차릴 때 옆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그 아이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말 대신 옆에 있어주는 것. 저를 닮았습니다. 나쁜 걸 닮았구나 싶다가도 그래도 아버지를 닮은 게 있다는 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습니까?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니까요. 잘난 얘기가 아니니까요. 무관심했던 남편 얘기, 자식들 곁을 떠난 아버지 얘기, 후회하면서 혼자 살았던 50대 얘기, 이런 걸 굳이 꺼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이지요. 저 같은 분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빈집에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식들이랑 멀어진 채로 연락 한번 못하고 지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배우자랑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은 남남처럼 지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표현을 못해서, 자존심이 먼저 앞서서,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변했습니다. 말수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다정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표현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민서가 밥 먹고 나서 맛있다고 하면 그래, 다행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말인데 민준이가 시험 점수 얘기하면 수고했다 한마디라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순자한테도 가끔은 말합니다. 오늘 몸은 좀 어때요? 그게 전부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라도 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가족한테 잘한다는 게 돈 벌어다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집 장만하고 애들 학원 보내고 그게 아버지 역할이고 남편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틀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건 돈보다 먼저 대화였습니다. 집보다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성과보다 먼저 옆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아셨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랑 사이가 멀어져 있습니까? 자식한테 서운한 게 있습니까? 배우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은 먹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수고 많았어.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 말이 쑥스럽고 어색하시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후회하니까요. 저처럼 민서가 얼마 전에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오는 숙제가 있었나 봅니다. 도화지를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엄마, 오빠, 그리고 저. 셋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제 얼굴 옆에 작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아빠. 삐뚤빼뚤한 글씨로. 근데 분명히 아빠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가게 계산대 옆에 붙여놨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봅니다. 따님이 그린 거예요? 하고 물으면 네. 하고 웃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이랑 다릅니다. 예전엔 웃을 일이 없었는데 순자는 요즘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머리카락도 좀 빠지고 입맛도 없고 근데 치료받고 돌아오면 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힘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버틸 이유가 있다는 게, 애들 곁에서 나아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예전엔 그냥 알람 끄고 바로 나갔는데, 창문 열고 바깥 공기 한번 마시고, 부엌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밥 차릴 재료 꺼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저한테는 큰 변화입니다. 예전엔 아침이 그냥 또 시작되는 하루였는데, 지금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민서가 눈 비비면서 나올 테고, 민준이가 교복 입고 가방 메고 나올 테고, 순자가 치료 때문에 힘들어도 밥은 먹으려고 앉을 테고, 그 소소한 것들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것들이 돌아오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영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열어두십시오. 열어두면 언젠가 바람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서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